시청자 여러분,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판 시작합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해도 되는지 북한에 물어보는 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보냈다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가 돼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전 의원은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다고 해도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오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 불가를 재확인했고 심상정 후보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들 유세 현장도 따라가 봅니다. 북한이 오는 25일 군 창건일에 맞춰서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특단의 선택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정말 감행할지 엄포인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서 인부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결혼율이 낮은 현실적 이유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 먼저 송민숙 회고록 관련 공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음성 증언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김 전 원장이 당시 직접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의 북한 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소식 김남성 기자입니다.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오늘 공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한 주간지와 인터뷰한 녹음 파일입니다. 김 전 원장이 직접 남북 채널을 통해 인권 결의안에 우리가 찬성해도 괜찮은지 북한 측에 확인해봤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홍보도 내가 했는데 문장도 내가 만들었고. 안철수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국정원 정보망 휴민티를 통해 북한의 태도를 알아본 것이라고 답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김만복 전 원장은 우리가 찬성해도 남북관계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계속 기권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권 통보를 했으면 북한이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북한이 왜 화를 냈느냐? 찬성 통보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화를 낸 거죠.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하 의원이 김만복 전 원장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권을 이미 결정했으니 떠볼 필요도 없죠. 떠볼 필요도 없는데 하도 송 장관이 유엔에서 수집한 정보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박강원 공보단장은 국정원장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자, 2007년 유엔 인권 결의안 입장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이른바 문재인 후보와 송민순 전 장관의 진실 게임의 열쇠, 이 당시 국정원이 북에 보낸 메시지 내용에 있습니다. 이 당시 국정원은 최소 2건의 통지문이나 메시지를 작성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냈을까요? 김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2007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한라인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시점은 11월 18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뒤였고 내용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남북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취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찬성 또는 기권과 같은 구체적인 결정을 통보한 거라기보다는 그와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잘 이어가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정원은 이와 별개로 다른 메시지도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송 전 장관에게 표명했다는 입장을 북측에 다시 확인하는 문안이 있었다면서 국정원 실무선에서 작성해 통보했기 때문에 안보정책조정회의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소 2차례 통지문이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말하는 기권 결정 통보까지 합할 경우 3차례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봤다던 문재인 후보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채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수영 기자입니다. 근데 북한이 우리가 찬성하는데 크게 반발하면 기권을 하자. 그래서 북한한테 확인해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김만복 원장이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을 한 겁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북한 입장을 확인할 때 가동한 남북 채널은 남북 당국 간 한라인이라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김 전 원장이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국정원장의 한라인은 김양건 전 통일전선 부장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대표적인 온건파 대남 총책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김 전 원장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나중에 김 전 원장이 사퇴하는 계기가 된 이명박 후보 당선 유력 발언의 상대 역시 김양건 전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전부 내부의 다른 고위급이거나 다른 실세급 인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측 반응을 알아보는데 국정원과 북측 실무라인이 동시에 움직인 정황도 보입니다. 메시지 작성을 국정원 실무진이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의 여러 정보망 휴민트를 활용했다고 말했지만 휴민트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봤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당시 국정원이 북한에 보낸 통지문이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도 공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국정원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복원 기자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공개한 북한의 전통문은 우리 측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신의 형식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국정원에 대북 전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통문이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냥 그것으로 깨끗하게 다 증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는 국정원 자료는 물론 청와대 자료까지 대선 이전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슨 국정원 서류가 됐든 외교부나 통일부나 청와대 자료가 됐든 대선 전에 확실한 문서로 누구 말이 맞는지 입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이병호 국정원장 발언을 소개하며 문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정원장입니다. 송민순 회고록이 그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완영 의원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국정원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정치판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2013년 NLL 논란과 관련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국정원 문 닫을 각오를 하라 이런 글이 올라왔다가 3시간여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비서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송민순 쪽지, 국정원 문 닫을 각오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송민순이 쪽지 공개로 논란을 일으키려 의도하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온 쪽지를 송민순이 공개한다. 있으면 까보라고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까면 깔수록 국정원은 어려워질 뿐이니 일말의 조작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국정원은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은 3시간여 만에 삭제됐습니다. 대신 발췌, 편집 과정의 혼선으로 잘못 짜깁기 됐다는 해명문이 게재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의원실 비서가 지난해 송 전 장관 회고록 논란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을 짜깁기 하던 중 실수로 노출이 됐다며 김 의원은 그런 글이 작성된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국정원 자료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자료의 원본을
조금의 훼손이나 삭제, 발췌, 변경 없이 조작이 있을 경우에는 그는 국정원은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TV조선 최정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7년 11월 국가정보원은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북한에 뭐라고 우리 입장을 전한 걸까요? 문재인 후보는 기권을 결정한 다음에 북한에 통보해 줬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 측 인사들 얘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TV토론 단장은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다 한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문재인 후보는 기권을 결정한 다음에 북한에 통보해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전통문에서 북남 관계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한다는 위협적인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이게 기권 결정에 대한 답이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내놓은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문 후보 측 인사들의 설명도 조금씩 다릅니다. 당시 북한과 접촉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찬성 표결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북한을 떠봤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대한 북한 입장을 물어봤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대변인은 찬성 기권이 아니라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는 문 후보 말과 다릅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TV토론 단장은 100번을 양보해 북한 당국에 물어봤다 쳐도 그게 무엇이 문제냐고 했습니다. 북한에 물어본 걸 인정하는 거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자 진 단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시점도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 11월 16일에 기권을 결정을 했고 북한에 사전 문의가 아닌 사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의 입장문이 온 20일 이후에 기권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반대한 송 전 장관만 결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북한 측 입장 문서에는 11월 20일 저녁 6시 30분 북측 의견을 전화로 접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이 문서를 보고 노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16일에 결정이 다 됐으면은 그래서 아까 온 메시지 같은 게 왜 11월 20일 날 그런 메시지가 옵니까? 16일에 기권 결정을 했다면 북한이 왜 20일에 위태로운 사태를 거론하며 협박조 전통문을 보냈겠냐는 겁니다. 2007년 11월 21일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기자 브리핑에서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이 결의안 문제를 보고했고 20일 저녁 늦게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천 전 대변인은 16일에 결정된 게 맞지만 찬성 입장을 고수한 송 전 장관을 계속 설득했기 때문에 20일 결정이라고 브리핑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인권 결의안 논란에 북한 파리를 중단하라고 역공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국정원이 확인도 못하냐며 기권을 통보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선거 때가 되리 또다시 색깔로 종북몰이가 시작됐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한 송민순 회고록 진실 공방을 종북몰이, 북한 파리로 규정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회고록 논란의 배후로 안철수 후보 측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김대중 정신 말하면서 호남표를 바꾸자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색깔론으로
보수표를 받고자 하는 후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북 결재라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북 결재를 받고 햇볕 정책을 폈습니까? 문 후보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은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에게 안보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을 내린 뒤 북한에 통보했다는 기존 주장과는 약간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보내면서 찬성한다, 뭐 반대한다 이런 명시적인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없죠. 찬성하는 식으로 슬쩍 떠봤다, 이 방식으로. 송민순 전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북한 입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걸 인정하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송민수 회고록 해명이 계속 바뀌자 다른 당과 후보들은 문 후보의 말바꾸기를 집중 비판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측이 문건을 공개한 송민순 전 장관을 협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권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전부 협박 정치를 하려고. 자유한국당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북한 결재 내통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말 바꾸기라고 집중 공격했습니다. 네 번째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걸로 만약 드러나면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제2의 NLL 공작이라는 문 후보의 주장이 오히려 역색깔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거짓말 논란을 색깔론 공방으로 뒤바꿔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 송민순 전 장관이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깝다는 문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손 전 대표는 뒤집어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이 있은 전후에도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 대통령 되겠습니까, 여러분?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한 송민순 회고록 논란 지금 뜨겁습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포트에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각 후보 진영에서 지금 말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내일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TV 토론을 앞두고 예. 각 후보 측이 치열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핵심은 그냥 간단합니다. 북한에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 이건데요. 문재인 후보 측은 이제 송 전 장관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이 답답해서 그냥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본 것,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문 후보가 말했던 뭐 동향 파악이나 뭐 기권 입장 통보와는 약간 좀 결이 달라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다른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북한에 물어본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김만복 전 원장의 육성 증언, 이게 좀 영향을 미친 건가요? 예, 오늘 조금 전 리포트에 나왔지만 이제 그 김 전 원장이 한 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통보도 자신이 했고 문장도 자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어봤다고도 살짝 표현을 하다가 아니다, 확인해보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리포트에도 전했습니다만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지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예, 북한 입장 물어본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100번 양보해도란 전제로 이제 올린 글인데요. 항의가 빗발치니까 반나절 만에 일단 삭제는 했습니다. 박광원 공보단장은 국정원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의 빌미를 지금 제공하는 셈인데요. 좀 입장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송 전 장관이 어제 공개한 그 문건, 이거를 우리가 진본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단 가짜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문 후보 측도 이제 공세를 펴는 게 송 전 장관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자체가 이제 진짜라고 많이 가정을 하면 거기에 나온 북한 반응이 과연 인권 결의안 찬성에 대한 반응이냐 아니면 기권 결정에 대한 반응이냐가 논란의 핵심인데 오늘 약간 이제 문 후보 측 분위기는 찬성으로 또 본 식이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근데 내일 이제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선관위 공식으로는 첫 TV 토론이고 선거운동의 이제 중반전의 고비인 만큼 내일 이 문제가 아마 핵심 쟁점이 될 듯합니다. 문 후보는 그냥 이제 송 전 장관 주장을 반박하면서 아마 뭐 북풍몰이다 뭐 이런 점을 부각시킬 걸로 보이고요. 다른 후보들은 문 후보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각을 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송 전 장관의 그 문건도 문제지만 또 수첩도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일부러 좀 챙겨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그러니까요. 쓰던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문건들은 보통 직접 하나씩 챙기는 게 좀 약간 외교관 특유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또 회고록도 써야 되니까 이걸 좀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수첩을 통해 처음 알려진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물어보지 말아야 하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제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는 말을 기록한 건데 문 후보 측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상, 감상, 뭐 편견에 대한 뭐 기반한 것이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와 관련 없이 지금 송 전 장관의 얘기를 보면 이 메모는 상당히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가만히 보면 밑에 감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실과 감정을 자기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했는데 아마도 당시에 그 14 남북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약간 좀 배제가 된 뒤에 기록과 자료를 더욱 꼼꼼하게 좀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정우 기자 보기에 이제 이 문제가 과연 그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더욱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보수표의 향방도 굉장히 이제 지금 관심인데요. 그렇겠죠. 안보 위기감에 결집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홍준표 후보로 갈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내일 토론회나 다음 주 발표될 여론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토론회가 좀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고향인 부산에서 맞대결 유세를 펼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을 마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경남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박소영, 차순우 기자입니다. 첫 주말 유세로 부산, 울산, 경남을 찾은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운영 설계도 완성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자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곳 울산에 이어 옛 지역구였던 부산에서까지 안철수 후보가 어제 유세했던 곳을 골라 주말 유세를 벌였습니다. 문 후보는 경남 출신인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기 계시고요. 저도 대통령 마치면 지금 살고 있는 양산 집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마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졸업한 부산고 부근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동서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북한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 중구, 동구 등 원도심 개발하고 창원과 마산을 거쳐 봉하마을을 찾은 안 후보는 갈등과 분노의 시대를 접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 분노의 시대를 접고 앞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안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지만 권양숙 여사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 차순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저마다 보수 후보 단일화는 없다며 독자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서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바른정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하면 그 표는 전부 안철수한테 갑니다. 홍 후보는 중국의 행정중심지 청주를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보수 부동층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돼지 발정제 논란을 해명하면서도 유력 후보가 돼서 일어난 논란으로 치부했던 홍준표 후보는 오늘은 용서해달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당내 후보 단일화 요구에 귀맞고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림 없습니다. 단일화 절대 없습니다. 유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집권하면 신규 원전 계획을 중단하고 착공 초기 단계인 신고리 5, 6호기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순천과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는 개혁 의지가 약하고 안철수 후보는 개혁 방향성을 잃었다며 정의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 심상정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네, 북한이 오는 25일 군 창건을 맞아서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경고, 또 중국의 군사적 압박까지 있지만 북한은 특단의 선택을 하겠다면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하고 신형 ICBM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도 핵실험을 연상시키는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25일 군 창건 85년을 전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D-Day라는 게 4.25를 지나면 또 북한에 한참 텀이 생깁니다. 7.27 뭐 소위 그들이 말한 전승기념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4.25를 전후해서 뭘 할 수도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 징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핵실험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특수정찰기 WC-135는 지난 20일 동해상공에 긴급 출격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지금 6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번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신중한 평가들이 있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한반도로 항해 중인 미군 핵항공모함 칼빈 스노는 오는 25일에 맞춰 동해에 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엄성승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상원 의원을 상대로 북핵 비공개 브리핑을 예고를 했습니다. 새 대책이 나올지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 중국은 군사력에는 군사력으로 맞서겠다면서 무력 개입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윤혜용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이 현지 시각 26일 북핵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연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새 대북 정책의 뼈대를 완성한 만큼 북핵 해결을 위한 중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세컨더리 제재가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Meeting with high-ranking officials from China, urging them to do more to bring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역할을 재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생명줄이며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강화할 기미를 보이자 중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도 한미 양국이 38선을 넘어 공격해오면 중국도 군사적으로 개입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오는 29일 트럼프 정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북핵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네, 프랑스는 내일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4명의 후보 지금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총기 테러 사건으로 판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로 지금 이목이 집중된 이 프랑스 대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프랑스 대선 상위권 후보 4명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위는 24%의 지지율을 얻은 중도 신생정당의 마크롱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선두와 3%포인트 차로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가 올랐고 공화당의 피용과 극좌정당 연대의 멜랑숑이 근소한 차이로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대선은 1차에서 과반수가 넘는 후보가 나오면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지만 이번 대선은 1위와 4위 후보의 격차가 4%포인트밖에 안 될 정도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내일 최종 2명의 후보를 가리고 5월 7일 2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판세는 이달 들어 급변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마크롱과 르펜이 20% 중반대 득표율로 무난하게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됐고 3위와의 격차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TV토론을 거치면서 좌파당의 멜랑숑 대표의 인기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평소 중국 마오쩌둥의 인민복을 즐겨 입고 공산당의 지지를 받는 멜랑숑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좌파 진영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또 한 명의 대세 후보는 프랑스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파의 르펜. 국경 통제와 강력한 반이슬람 공약으로 프랑스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틀 전 파리 상잘리제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이 르펜에게 큰 수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극우, 극좌파 후보의 강세 속에 불안감을 느낀 중도층의 표심은 선두 마크롱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1977년생 40살의 젊은 피 마크롱은 경제장관 출신으로 법인세 감세 등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프랑스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총리 출신 피용은 세비 횡령 등 논란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큰 힘을 얻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정 안팎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또 다른 조연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임직원들입니다. 법정 안에선 재판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밖에선 기민하게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 바라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입구. 삼성 임직원 20여 명이 시작 2시간 전부터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재판 진행이 잘 보이는 방청석 앞쪽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들의 손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방청석에선 노트북 사용이 금지돼 펜이나 태블릿 PC만으로 발언들을 빠짐없이 속기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회사의 특이사항 보고를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 삼성 직원이 노트북 사용이 허용되는 기자석을 넘보다 방호원의 제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재판이 휴정되면 법원 주변을 지키던 삼성 직원들의 재빠른 정보 수집 활동이 전개됩니다. 삼성 관계자는 부장급 이상이 주로 변호인들이나 기자들과 식사 약속을 잡아 재판 진행 상황과 여론을 파악한다며 앞으로 재판이 더 치열해질수록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그날 재판에서 오간 내용과 수집한 정보, 언론 모니터를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하며 이 부회장의 재판 바라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18가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거나 박 전 대통령 책임으로 미루거나 혐의 일부만 인정해 실리를 취하는 서로 다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자신의 수첩에 쓰인 메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 독대한 것은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있던 일을 최순실 씨에게 흘리지 않았다고도 답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발언을 흐뭇하게 바라본 최 씨는 지난 월요일에 박 전 대통령은 사심이 없어 존경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호소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레이저빔 눈빛으로 정유라 씨 지원을 강요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 혐의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수습하려고 노력했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김종 전 차관은 지난 화요일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를 거명하며 직접 지원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 역시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지지자만 애국으로 생각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버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철거 현장이 움푹 꺼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지하 3층, 지상 5층짜리 건물 재건축 현장 1층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펑 하면서 먼지와 같이 의자랑 신발 2장 날랐습니다. 이 사고로 철거 작업을 하던 몽골인 근로자 2명이 굴착기와 함께 추락하며 매몰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3시간 30분 만에 매몰돼 있던 근로자 2명은 모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 당시 2명 다 의식이 있었고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으로는 찰과상 정도인데요. 더 정확히 정밀검사 해야겠지만은 현재까지 의식이 있고. 경찰은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버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9살 이모 씨는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거를 한 거는 살인 혐의를 두고 살인 혐의자로 용의자를 검거했다. 오늘 낮 12시 반쯤엔 인천 실미도 인근 바다에서 44살 백모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레저용 모터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건설 폐기물도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종이나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을 합니다. 이런 재활용 건축 폐기물을 순환골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 이 순환골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 또 다른 불법까지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이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자치단체가 발주한 지하차도 공사 현장. 발주처는 법에 따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 같은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시공사가 쓰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골재가 사용됐습니다. 이 공영 주차장도 순환골재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용이 이제 여러 장이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거 이제 놓친 거고. 1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164개 순환골재 의무 사용 공사 가운데 72%가 지키지 않을 정도로 규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의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근본 문제입니다.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이쪽으로 타켓이 원인 제공으로 온 게 올까봐 걱정돼서 미리부터 사용 안 하는. 순환골재의 판로가 좁다 보니 건설 폐기물을 방치 매립하거나 일반 골재에 섞는 등 또 다른 불법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랑 섞어가지고 음성적으로 내보내서 모든 가스공사에 그렇게 공공기관이 골재 자체를 공급받을 때는 순환골재 사용 의무가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네, 장애인들에게는 이 결혼과 출산도 넘어야 할 높은 장벽일 수 있습니다. 이 100일도 채 안 된 아기를 키우는 이 한 시각장애인 엄마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15년 전 사고로 갑작스레 시력을 잃은 박혜정 씨. 43살의 늦가기 엄마가 됐습니다. 엄마 다시 타올게 미안. 맘마.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박 씨가 주애를 갖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신랑이 아기 낳지 안 생기면 안 낳았으면 별로 두려워하더라고요. 둘 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키울 거며. 그리고 신랑이 이제 녹내장이면서 아토피가 있어요. 조금씩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젖먹이를 보다 보면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부가 보조하는 활동도우미가 가사는 돕지만 육아는 전적으로 박 씨의 몫입니다.
활동도우미 불러올 때 원래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이러면 선생님 오지만 육아도우미를 쓰면 안 오시려고 그래요. 힘든 걸 아시니까. 장애인에게는 출산에 앞서 결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혼인율은 50% 남짓으로 발달장애의 경우 30%가 채 안 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못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회적인 통념, 특히 우리를 향한, 장애인들을 향한 비장애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혹은 이해의 부족 같은 것들이. 육체적 장애를 넘어 사회적 편견까지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공인인증서에 보안카드 등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나 결제하려면 인증할 게 많아서 불편하셨을 겁니다. 이 보안 문제가 있으니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눈만 갖다 대면 본인 인증이 끝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눈동자를 갖다 대자 순식간에 계좌이체가 끝납니다.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입력을 대신해 홍채가 본인 인증을 해준 겁니다. 홍채 인증 스마트폰인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 우리, 신한 등 시중은행들이 홍채 인증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보안카드나 OTP를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소지의 그런 거 없이 홍채 인증만으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도 주식 거래 시 인증 방법에 홍채를 추가했습니다. 카드사들도 홍채 결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홍채가 주목받는 이유는 보안성과 편리성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왼쪽 상단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홍채를 비추면 오른쪽에 있는 홍채 전용 카메라가 홍채를 인식해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홍채를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은 20억 분의 1. 생후 18개월에 완성돼 평생 변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중으로 인증을 하는 게 좋다는 지적입니다. 센서의 성능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홍채 인식 기술하고 다른 인증 수단을 같이 병행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문에 이어 홍채로 내 몸이 비밀번호가 되는 생체 인증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스케줄을 세세히 챙겨주고 힘들 땐 내 마음까지 읽어주는 비서. 이 비서라는 건 부자들 또는 회사 임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평범한 일반인도 비서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신한순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I can feel the fear that you carry around. 인공지능이 외로울 땐 말버지.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Get up! You're too funny. 아침엔 비서로 변신합니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나 오늘 우울해. 우울할 땐 신나는 노래가 좋답니다. 틀어드릴까요?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최신 이슈도 검색해줍니다. 대선 지지율. 내가 제일 좋아하는 TV조선 틀어줘.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집에 집사가 없어도 말 한마디로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배고파, 짜장면 시켜줘. 배달 음식까지 시켜줍니다. 월급 줄 필요 없는 비서가 생긴 셈입니다. 사업이 잘 됐다가 좀 안 돼가지고 지금 통장에 250원 있는데 그래도 이제 휴대폰 하나 있으면 뭐 제 개인 비서가 있는 것 같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아직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오디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비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집으로 가는 법 알려줘. TV조선 신환순입니다. 자,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원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세탁기 돌려 홍준표 후보인데 본인은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했는데 무슨 일입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최근 그 진짜 세탁기를 사서 유세장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 서울역 광장에 실제로 세탁기가 등장했습니다. 어허. 홍준표 후보는 친북 좌파 반칙 특권,
가짜 안보, 강성 귀족 노조 등이 적힌 티셔츠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을 깨끗이 세탁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세탁기 작동법에는 약간 서툴러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발끈했다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네, 이 가짜 안보라고 적힌 티셔츠가 초록색이라 이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안 후보의 반박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구태스러운 그런 분열로 국민들을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투기 추락, 그러니까 항모에서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미 해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그 F-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칼빈슨호 갑판으로 접근하던 중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시 칼빈슨호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이 술라웨시해에서 정례 훈련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착륙 과정에서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고 전투기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급파된 헬리콥터가 조종사를 구조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 해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정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항모에 떨어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요즘도 떨어지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 칼빈슨호 언제 우리 한반도로 옵니까? 네, 이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칼빈슨호가 수일 내에 동해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는 25일쯤 도착해 우리 군과 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알아, 걱정 마. 트럼프 대통령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근 이 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공개해 큰 논란이 있었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그 미국 백악관 측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우리는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독립국가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마이크 란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공보 담당 부보좌관이 답한 내용입니다. 예. 최근 중국 외교부도 이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반응이나 해명은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이 나들이를 떠난 시민들로 지금 곳곳이 붐볐습니다. 지금 대구에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풍등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심철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풍등 2,500개가 잠시 뒤면 하늘 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풍등 2,500개의 광경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내 아쉽습니다. 잠시 뒤면 풍등이 마치 은하수처럼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풍등을 날리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풍등은 원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리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의 작은 부대 행사였습니다. 100개 정도로 시작했는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풍등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풍등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도 지난해 10만 명, 올해는 1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에 전국의 각종 축제에도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청보리 들판과 유채꽃을 보며 온몸으로 봄을 맞았습니다. 저는 청보리만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노란색 유채꽃도 활짝 피어가지고 더 예뻐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도 너무 좋고 애들이랑 바다도 보게 해주려고 왔어요. 내일까지는 전국에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서울과 충청에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두리공원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자, 벚꽃놀이의 야시장에 시민들을 위한 각종 축제들 지금 최근 아주 부쩍 늘었습니다. 문제는 축제가 끝나고 난 뒤인데 환경미화원 분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때문에 골치라고 합니다. 홍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서울 한강공원.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과 간이 상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음식을 먹고 거리를 걸으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지난해부터 여의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서울 시내 4곳에서 열리고 있는 단도깨비 야시장입니다. 좋은 추억 남기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는데 되게 여기 풍경도 이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팔고.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날 아침, 곳곳에 일회용 용기, 음료수병 등이 분리수거도 안 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축제 다음날 오전 야시장 주변을 찾았습니다. 야시장이 시작되면서 쓰레기 양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강공원의 쓰레기 수거량은 벚꽃놀이와 야시장 등 각종 축제로 사람들이 몰리는 4월과 5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대책을 세워주면 되지만서도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무조건 행사만 자꾸 시에서 넓히고자 하니까. 서울시는 아르바이트생 등 추가 청소 인력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하는데요. 또 이제 올해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또 고심을 해봐야 되겠어요. 서울시는 올해 야시장 추가 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 등 사후 대책은 마땅치 않아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은 시즌 3번째 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사이먼의 화끈한 덩크슛으로 포문을 연 인삼공사. 2쿼터 초반 이정현의 석점슛으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백보드 상단을 맞고 들어가는 사익스의 행운의 득점에다 신인 박재한의 대담한 3득점까지.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경기 내내 리드를 놓치지 않은 인삼공사가 삼성을 86대 77로 따돌리고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부상이 있었는데요. 그럴수록 저희 국내 선수들이 더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좀 한 발 더 뛰는 게 좀 오늘 경기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고요. 역대 챔프전에서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한 경우는 20번 중에 14번, 70%였습니다. 인삼공사는 내일 2차전에서 2연승에 도전합니다. 세인트루이스가 6대3으로 앞선 9회 오승환이 마무리 투수로 나섰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낸 뒤 안타 하나를 내줘 2사 1루 상황. 다음 타자로 한국 프로야구 홈런왕 출신이자 메이저리그 홈런 선두 에릭 테임즈를 상대했습니다. 오승환의 9위가 돋보였습니다. 먼저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낸 뒤 4구째 체인지업으로 시즌 3번째 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3km. 슬라이더도 날카로웠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내일도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기온이 오를 텐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일부 동쪽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이 대체로 맑았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또 대기질도 무난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로 웃돌아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오늘같이 아주 화창한 봄날이면요, 이 계절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이 공부와 또 성적에 내몰린 아이들이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면 우리 미래도 밝을 리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이 넘쳐나지만 이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뉴스판 마칩니다. TV조선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